비트 가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뱉은 말을 못 지키면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게 더 가격이 올라가나요? 확실한 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 불확실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장세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5년째 암호화폐 관련 투자 핀테크 서비스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요. YTD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적으로 한 50%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YTD 44%에서 50%, 44%일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나스닥보다도 훨씬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주가 지수, 미국 주가 지수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올라가는 주가 지수인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누적으로 17%일 겁니다. YTD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거는 사실이고 그 원인은 ETF, 미국에서 승인된 ETF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종류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캐피탈 플로우가 굉장히 ETF 때문에 넓게 열린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어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또 호재가 올해 있다 보니까 그 호재를 보고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 올렸는데 아무래도 ETF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과 완전 맞물려 있는 캐피탈이다 보니까 거시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이 주가 지수를 최근에는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더 급격하게 오른 만큼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다가 중동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금리 인하가 과연 오래 있을까는 저는 원래부터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예상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그걸 맞추든 못 맞추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그게 주식이든 뭐든 간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가 1번이고 금리 인하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왔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연준이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공인된 기관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 3월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러면서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죠. 뭐 경제가 살아난다기보다는 사실 급락했던 주가 지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들은 환호를 했지만 그때 뭐라 그랬냐면 기준금리 급격하게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천천히 이제 경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2021년부터 어떻게 됐나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급격하게, 역사적으로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 갭 투자했던 분들 다 울며 이렇게 이자 비용 늘어난 것 때문에 힘들게 버티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라는 말을 입에 달듯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잠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곧 진화될 거다. 그 말 완전히 틀렸죠. 인플레이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그때는 2% 연간 2%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못 맞춰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못 내려서 못 맞춰서 난리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CPI 기준으로는 뭐 3, 4% 정도에서 2%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긴 한데 3, 4%에서 또 5%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물가, 뭐 중고차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필수재들의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지정학적 위기.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하나의 전쟁은 확산되는 조심. 게다가 새로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 기저에는 폐쇄주의, 고립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트렌드예요, 지금. 옛날에는 컬렉티비즘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어떤 이념으로서 전체주의는 아니고 집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컬렉티비즘이 하나의 대전제였다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컬렉티비즘이 아니에요.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국가도 고립주의로 가고 일단 미국부터가
벌써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 문제에 신경 쓰자. 라고 하는 고립주의가 지금 굉장히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국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올라갑니다.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건 연준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 두 번 쟤네들도 실수하는구나, 헛발질 하는구나라는 거 보여줬고, 그 상황에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3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애초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 가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뱉은 말을 못 지키면 올라가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게 더 가격이 올라가나요? 확실한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지난 20년과는 다른 시장이에요. 저는 페이즈 2라고 정의를 하는데, 페이즈 1은 2008년 그 뉴욕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해오고 양적완화 계속 해왔던, 말하자면 연준이 완전 전면에 나서서 컨트롤 이코노미 했던 그 시기가 페이즈 1이고요. 그때 우리가 뭐 다들 부자가 됐죠. 빚을 잔뜩 내는 게 스마트한 전략이었어요.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페이즈 2입니다. 기준금리 잘 안 내려올 거다.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머물 거고, 이거를 이제 고금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5%죠. 미국에서 5.5% 기준금리인데, 이거는 기준금리가 곧 고금리인 게 아니라 정상금리예요. 정상금리. 원래 그 0%, 0.25%가 너무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정상금리 수준에서 아예 다른 국면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빚내서 레버리지 땡겨서 마진 투자해서 뭔가 희망 섞인 밸류에이션, 100년 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땡겨와서 투자하는 건 더 이상 워킹하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 불확실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장세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말이 길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강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로서는 솔루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솔루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아직 못 됐고 인플레이션 해지로 기능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빵 하고 터지진 않죠. 천천히 기저에 에너지가 응집되다가 어떤 특정 임계점이 되면 그것이 폭발하는, 모든 어떤 기술이나 생명체나 오르가니즘 같은 것들은 다 그런 비슷한 패턴을 가져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기 에너지를 실제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세계 금협회의 추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금 채굴을 위해서 얼마의 전기 또는 에너지가 쓰이는지 금협회가, 전 세계 금협회가 추산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금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지금 부존량 대비 한 1%에서 2%밖에 신규 채굴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공식이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게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실성의 비결이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굉장히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하루에 900개의 비트코인 채굴되고, 그게 이제 4월 달이 지나면 4월 20일이 지나면 450개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치면은 몇 개의 비트코인이 나온다, 그게 전체 부존량 대비해서 몇 %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은 그게 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일 겁니다. 이제 900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19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실된 거 빼고 유실된 게 한 200만 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1700만 개 비트코인 중에서 뭐 9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900개가 450개가 되고 그게 20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금의 1, 2%의 어떤 그 스탁트 플로우라고 하죠. 현재 보존량 대비해서 나와 있는 거 대비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비트코인의 금을 역전하겠죠. 더 희소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다음 반감기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이번 반감기 말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지는 비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희소성만 가지고는 사실 뭐 희소한 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루브르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사진이, 그림이 굉장히 희소하지만 그 모나리자 그림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지만 만인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금과의 어떤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금을 저는 한 어떤 특정 포인트가 지나면 역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금은 굉장히 진위를 판별하는 게 힘들고요. 나누기 힘들어요. 금을 진짜 뭐 쓰려면 반으로 나누던 뭐 10분의 1로 쪼개던 해야 되는데 그 쪼개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게 어려워요. 보관하려면 그 대량의 금을 내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키는 금고, 또는 뭐 내 집을 지키는 가드, 시스템, 그런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비트코인은 그런 뭐 부수적인 리소스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제가 뭐 어떻게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앞으로 금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비트코인은 나온 지 14년밖에 안 됐고 금은 나온 지 수천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어떤 네임 밸류가 있죠. 이 브랜드 파워 네임 밸류가 결국 금의 가치를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14배, 15배, 금 시총은 지금 15조 달러에 육박하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제 1조 달러를 간 넘었는데, 이 15배에 달하는 이 차이, 가치의 차이가 결국 거기에서 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비트코인이 우수하나 이걸 아는 사람이 아직 많이 없고 너무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 천천히 쌓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보다 사실 낫네 라고 저같이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떤 특정 임계점에서 이 사람들의 모수가 충분히 모이면 금을 뛰어넘는, 갑자기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ETF가 이제 나왔잖아요. ETF는 진짜 투자하라고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 잘 몰라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몰라도 이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조금의 약간의 피만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사에 내면 그들이 대신 사주고 보관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gradually then suddenly, 조금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터지는 게 조금 더 빨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ETF의 등장 덕분에요. 그래서 얼마 멀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만간 비트코인이 금의 아성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2030년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보합장에서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매도 타이밍은 일단 안 잡는 게 제일 좋고요. 매수매도 타이밍 잡다가 저도 여러 번 되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2021년까지는 저도 그냥 데이 트레이더였어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 여러 가지를 했죠. 알트코인을 사보기도 하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막 나온 것들, ICO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투자해보기도 하고, 또 메이저 코인들의 어떤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을 트레이딩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마 저같이 일반 그냥 투자자들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가 막힌 해안과 분석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시면 돈 벌어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제로섬입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제로섬입니다. 가져가는 사람들은 내가 잃은 만큼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다 뭐 레버리지 마진까지 태워서 돈 확 벌고 부자가 되는 거고, 그때 저 같은 개미들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매수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 그래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하고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나는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대부분이 근데 돈 못 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싸게 뭐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겠다 이런 전략을 아예 버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고 있어요. 2021년부터는. 자, 애플 주식을 2000년에 알았으면요, 애플 주식에 막 1억 원을 투자했으면요, 지금 130억 원이 돼 있습니다. 24년 만에. 2024년 물론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한데 그만큼 어떤 굉장히 10배거라고 하죠. 10배, 100배 갈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좋은 걸 발굴해서 그거를 10년, 20년 묻어두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와 전략이, 진짜 분석에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그걸 하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비트코인을 언제 사냐? 저는 그냥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5천만 원 지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그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5천 원도 못 살 만큼 아직 믿음과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5천 원만 지금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는 거는,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와이프도 웃는데 저는 안 팔거든요. 그래,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오빠 언제 팔 거야? 1억 넘었잖아. 지금 좀 팔고 익절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안 된다. 나는 안 팔 거다. 내가 파는 시점은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뭔가 사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팝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안 파는 게 가장 유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억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파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Law of Detachment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경 끄고 무관심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이게 Law of Detachment라고 이제 명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사고 간절히 오르길 바라면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양자역학처럼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있는 거고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산다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정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냥 사놓고 놔두면 알아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파는 거지 내가 이걸 팔아서 뭔가 쓸 돈이 있을 때 파는 거지 얼마를 터치하면 팔겠어 라는 목표를 정하면 그 가격이 안 와요. 또는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팔게 됩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병원비가 대량으로 나가게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직 그 가격이 안 하는데 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1억에 팔라 그랬는데 나는 7천만 원에 팔았는데 1억으로 막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헛발질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매도매도 타이밍 잡지 말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우직하게 모아나가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